네, 쭈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배당으로 먹고 살고 있는 백수 유튜버 쭈압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지방 공기업에서 2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목표 금액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목표 금액에 대략 됐어요. 그래서 23년 9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은 완전한 백수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백수시네요, 네. 진짜.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계좌 공개를 했었어요. 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형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주하고 있는 집 제외하고 현금 비중이나 비중 조절 없이 전 재산을 배당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제가 현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계좌 평가 금액은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15억에서 16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당만으로 이제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럼 이 배당금의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솔직하게 다 공개를 했어요. 다. 그 채널에서 공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3년도 배당금은 5,900만 원이었고요. 5,900. 그리고 제가 24년에는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9천만 원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한 4억 5천이 8월 달에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기 배당을 사면 9천이 될 것 같고, 이제 좀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9천이 조금 안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은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남편도 은퇴를 할 예정이라, 같이 이제 은퇴를 할 예정이라, 그럼 25년부터는 연 1억 2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배당이 제가 한 6, 7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계속 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릴 그런 추세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또 밸류업 그 모멘텀이랑 맞물려가지고 기업에서도 약간 좀 올리려고 하는 추세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월 한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면은 은퇴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2025년 그 정도 2025년부터 5년부터는 정말 그 금액이 달성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 배당 이외에 뭐 또 다른 자산이나 그런 건 아예 부동산 그다음에 뭐 주식 100%라고 했으니까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아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외에 부동산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집 위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한 대략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떨어지긴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거주를 월세로 하시면서 배당주에 올인하신 분들도 있어요, 집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러니까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같은 사건이 또 터지게 되면은 그때 뭐 주담대나 또 집을 매각해서 또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은 비상금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아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연금저축 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작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 그게 55세 때부터 월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 가지고 계시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게 남편이랑 합쳐서 한 2억 정도 돼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불입을 안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기 수령을 할 거거든요. 60세부터. 그래서 한 7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150만 원 정도 또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8월 달에 또 4억 5천 정도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나오는 게 많이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공기업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노후도 그냥 알아서 국가에서 해주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본. 국민연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기업도 다 국민연금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무원연금은 없습니다. 네. 저희도 국민연금. 똑같아요, 그건 사기업이랑. 그냥 자체적으로 배당으로 준비하신 것도 이제 2025년부터는 월 천천히 나오는 그런 구조고 플러스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연금저축이라든지 국민연금 더해지는 거고. 정말
여태까지 제가 인터뷰해본 분 중에서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 당시에 보유했던 집을 팔고 결혼식도 안 하고 네. 그 비용까지 배당주에 올인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와, 어떻게 본다면 이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진짜. 요거는 말씀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사실 해외 배당주나 또 부동산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과감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뭐 해외 배당주, 솔직히 테슬라 같은데 한 종목에만 전 재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부동산도 대출을 많이 또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6, 7년 전에 국내 배당주에 들어갈 때 그때 배당주들이 퍼가 3, 4고 고배당이었어요. 한 7에서 10% 정도 배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가 쌌어요. 그러니까 낮아서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에 넣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오히려 예금 넣으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예금 넣는 분들이 더 과감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 진짜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금이 인버스 베팅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결혼식도 안 하고 예물도 안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결혼할 당시에 둘이 자산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또 살고 있고, 그때 당시가 제가 결혼할 당시 2011년이 부동산이 그때도 하락기였어요. 상승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자산을 합치니까 인천에 구축 아파트 하나 사고, 그때 자동차 하나 사면 딱 맞겠더라고요. 큰 차 말고.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말자.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거고, 중간에 좀 코스피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17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1600, 1700 정도 됐을 때 그 아파트를 주담대를 받아서 전부 코덱스 200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몇 개월만 잠깐 하고 다 대출 갚고 정리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불려서 2016년쯤에 저희가 집을 팔았어요. 이제는 좀 신축 좋은 데로 좀 옮기자 해서 그때 당시에 좀 서울도 알아보고 인천도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사지 말고 좀 알아보자, 천천히. 그래서 그때 집을 팔고 오피스텔에서 한 7, 8개월 월세를 살면서 서울이랑 인천이랑 조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억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8개월 동안 불렸습니다. 좀 과감하게.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 더 해서 그때 이제 인천 송도에 신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에 그때 현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좀 아쉬운 면은 있죠. 그때 서울이랑 2억 차이밖에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운데, 그때 어쨌든 주식을 다 팔아서 전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2017년에 또 집을 사고 나니까 한 3, 4천 정도 남았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의 금액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다른 채널에서 또 그거만 올인했습니다. 요거 제가 보고,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썸네일만 보고 안 봐서. 썸네일만 보고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순한 썸네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 3, 4천 정도의 현금이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상당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풀린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 사람 급여 이상은 항상 주식을 계속 사셨구나,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월급 나오면 다 샀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또 연말에 성과급 나오면 하나도 안 쓰고 다 주식에 넣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한 거예요. 돈 생기면 샀습니다. 하긴, 그리고 이제 7, 8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50대 은퇴의 꿈을 이루게 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별 대단한 포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딱 50에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라에서 나이를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49살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파이어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보유한
종목이랑 이거는 제가 제 그 증권 어플에 있는 스크린샷으로다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퍼, 저 PBR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배당률은 5% 이상, 그리고 배당 성장이 꾸준히 될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BNK 같은 금융지주, 뭐 DGB도 있었고, 근데 JB는 이제 매도를 했고, 금융주 비중이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미래에셋 우선주, 삼성증권, 증권주, 그리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보험주, 그다음에 SK디스커버리우, GSU, 지주사 우선주 종목들을 대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백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꾸준히 고배당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하방 안정성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점이 좋았고, 또 저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로 보면 70년대생들,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희도 10년 안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은퇴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앞으로 배당주에 또 퇴직금을 또 넣지 않을까. 미리 그래서 나는 선점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거의 60%고 거의 두 개 합쳐서 한 7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면은 종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30종목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좀 낮은 종목도 사실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매수했을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들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 주가도 쌌어요.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배당도 올라가는데 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기업은행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은행들보다 그 안정성이랑 배당률이 좋았습니다. 높았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정부 지분도 많고. 그래서 들어갔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 중에 배당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 환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왜 은행주 중에 KB나 신한주주는 안 들어갔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보다 보니까 배당 많은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지방금융주들을 사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주가로 계산해 보면은 기업은행이 지금 7%, 그리고 하나금융주주가 5%대, 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월 3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3,6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순 계산으로 6억이 있다 생각하시면 기업은행에 3억, 하나금융주주에 3억 이렇게 놓아두시면 그렇게 나오겠죠. 월 300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배당 투자를 해보니까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해보니까 꾸준히 또 배당 재투자를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되고, 또 6억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그 주식 평가 금액도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계속 늘더라고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뭐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주식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산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배당컷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9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리드코프하고 SOL이 약간의 배당컷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또 생기면 다음에는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30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한 배당률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원금 대비 한? 원금 대비 한 5에서 6%? 5에서 6% 정도. 네.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5%, 6%.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 성장을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좀 핵심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 것도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대로 저퍼, PBR, 저 PBR 보고 낮은 배당 성장률을 봐요.
낮은 배당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네. 제가 높아질 종목들. 지금 당장 높은 거 말고. 그러니까 한 30% 정도면 낮다고 보거든요. 한 그 정도. 네, 30%대에 왔다 갔다. 그 정도에서 고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되게 높았던 종목은 사실 앞으로 더 올리기 힘들다. 이제 그런 관점인가 예,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또 배당 컷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7년 동안 운영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또 기준이니까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그 예적금이 오히려 약간 인버스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런 컨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뭐 월급을 받으면은 예적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슈아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직장인들이 매월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꾸준히 뭐 주식을 산다, 배당주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재테크를 생각도 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적금도 넣어보고 뭐 주식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ETF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살아야 되니까 뭐 또 집을 또 구해야 되니까 전세자금 같은 거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학자금 대출도 요즘 안 해봐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틀릴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갚는 걸로 하시고, 사실 지방에서 저처럼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방법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적금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없었어요. 예. 그때 금리가 좀 높았죠. 그때 10%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입사하자마자 뭐 9%, 7%, 5%, 6%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저도 남들과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이면 일단 대출을 먼저 갚으시고, 먼저 저 같은 경우 이제 상장사 종목들 있잖아요. 한 주씩 사보시는 거를 권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한 주, 하이닉스 뭐 한 주, 현대차 한 주, 애플 주식도 한 주, ETF도 사보고 여러 개 사보시면은, 한 주씩 사보시면은 생각보다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한 주씩 사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보시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연관되어 움직이는지가 자연스러워 공부가 돼요. 왜냐면 또 보겠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공부가 되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너무 많은 공부를 한다고 또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다 보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건전한 투자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은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 보면은 주식을 해봤는데 안 맞더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에 맞는 투자 방법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그때부터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뭐 배당주를 사서 모아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슈드를 사서 모아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당연한 부분이지만 절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라든지 이런 걸 다 이용하시고,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같은 것도 다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사를 하면은 주위에서 보험을 많이 들으라고 할 거예요. 막 그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또 막 펀드도 막 들으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시고 보험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보시면 1억만 모아봐라. 그때부터는 막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해도 1억은 모입니다. 처음부터 1억 모아야지 막 30만 원, 50만 원 적금을 넣어서 1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4, 10년 때까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여도 너무 작고,
또 대출도 계속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급여도 오르고 자산도 조금씩 불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거면 이렇게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수익률 막 단타치고 막 이러면서 나 조금 버는 것 같아. 그리고 팔고 또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바로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초보가 1억을 만들었어. 1억을 만들고 그때 가서 이 1억을 다 주식에 투자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작해서 10,000원에서 또 20,000원 늘고 또 급여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성향도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누구는 뭐 테슬라로 버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있고 또 뭐 부동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또 계속 또 임대인 뭐 그런 거 문제도 있고 또 수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관리를 계속 해줘야죠. 네, 저도 부동산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주식이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사실. 사람 상대를 안 하니까. 사기만 하면 되니까. 네네. 팔거나. 앞서서 또 슈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SCHD라고 해서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로 알려져 있고 이걸 사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별 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는 거고 해외 주식도 아니고 국내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배당 ETF를 투자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혹시 뭐 관심 있는 ETF가 있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월배당 ETF라든지 뭐 슈드라든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연간 배당률이 중요하지 그 월배당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배당 ETF나 슈드 같은 경우는 한 배당금이 3-4%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제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 6-7%대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뭐 월바당을 받는 것보다는 연으로 받아서 그냥 12개로 12달러 쪼개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ETF의 장점도 많아요.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단타를 하게 되더라고요. ETF도 단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종목,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조합 200을 만들겠다. 제가 30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인덱스를 만드시고 개별 투자 종목을 또 선호하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귀찮고 나는 뭐 어느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고 난 여기에서도 분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배당 ETF를 뭐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 종목을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약간 세금 이런 것도 좀 관심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좀 가장 궁금한 게 이 배당금 받으면은 사실 받자마자 이 원청징수로 15.4%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천만 원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면서 또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배당금에 50% 정도 세금 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이 배당금 때문에 나중에 건보료도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정도 배당금 받으면은 실제로 이 세금이나 이 건보료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면 오히려 더 손해 본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고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금과 건보료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연 2천만 원 이상 또 받으면 세금과 건보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제가 조기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로소득이 또 늘어나니까 배당소득이랑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율 상한액인 진짜 10억이 넘으시면 지방세 포함해서 구간 그 최대 50%까지 낼 수 있어요. 50%요? 네. 이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건보료는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4%고 저같이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8% 나간다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배당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개인당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8,400만 원까지는 15% 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세율과 같은 15%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의 경우는 15.4%라서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낮아요. 7,760만 원 정도. 조금 유리한 거네요, 미국 주식이 살짝. 근데 이제 제가 살짝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7,760만 원인데, 그래서 배당주 투자할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계좌나 비과세를 또 이용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내 주식의 경우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으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은 그로스업이라는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 누진세 기준이 살짝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ETF도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ETF는 그로스업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로스업 적용을 받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안 받으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그로스업 적용을 받아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요. 세금을 조금 낮춰준다는 얘기죠. 예. 한도가 높아지는 네, 한도가 높아지는 거죠. 7,76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ETF는 그로스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7,760이겠죠. ETF로 하시는 분들은. 네네. ETF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8,400만 원까지 15% 내면 끝인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5.4%?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배당을 받는다면은 부부 이제 반반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절반이 또 하니까 각각 이제 15.4% 정도만 내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보료는 8%. 그래서 합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야 되는 부분이라 23.5%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765만 원 정도가 세후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65만 원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렇게 잘 나눠서 세팅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부부 합산해가지고 1억 6천까지는 되죠. 그룹서까지 적용받고 하면은 한 1억 8천? 1억 6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7천 뭐. 그 정도면 풍족하네요, 사실. 네. 그 중에 뭐 세금 나가면 아깝긴 한데. 네, 아깝긴 한데 어쨌든 원금을 안 건드리고 배당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 언젠가는 또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20, 30년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퇴직을 하고 원금이 줄어들면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23.5% 내는 선에서 맞춰놓은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때부터 연금도 나오고 60세도 또 조기 수령할 거라서 어쨌든 퇴직 전 생활 수준 정도는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 가능하시겠네요. 받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에서 24년간 일하셨는데 정년 전에 퇴직하신 또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고요. 실제 그럼 퇴직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퇴사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아까 또 금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뭐 근로소득이랑 배당소득이 들어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서 사실은 뭐 근로의욕이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근로의욕도 꺾였고 그리고 보통 공기업 명예퇴직 제도를 보면은 그 퇴직 10년을 남겨놓은 시점이 그러니까 퇴직금과 명퇴금이 있는데 명예퇴직금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10년을 더 다닐 경우와 명예퇴직금을 받아서 이걸 투자를 할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거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럴 거면 얼른 퇴직을 하고 놀러 다니면서 투자하면서 배당금 받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어갈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때 들어갔으면 최적의 타이밍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사실은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또 퇴직이라는 게 바로 결정이 돼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회사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놓쳤어요, 그 부분을. 근데 또 제가 들어갈 때쯤에 한 2,400 정도 코스피, 그리고 배당이 한 7%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또 퇴직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급여 상승률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둬서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실제 이제 말씀드리자 보면 24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을 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60까지 다니면 명예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퇴직금, 명예퇴직금 합쳐서 4억
6,900만 원을 받았어요. 야. 예, 그래서 받자마자 IRP 계좌에 넣잖아요. 거기로 받아야 되니까. 네네. 받자마자 저는 이제 다 투자를 할 거라서 봐도 찾았죠. 그랬더니 퇴직소득세가 8%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690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요. 예. 네. 그래서 세후 실수령액은 4억 3,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 또 배당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까 금융주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그때는 좀 많이 분산을 해서 했어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근데 2,400 정도면은 사실. 그렇죠. 2022년에 또 약간 시장 안 좋았을 때도. 맞아요. 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산은 불려놓으신 상태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금이 줄어들면은 이게 사실 또 은퇴자들한테는 또 약간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긴 맞아요. 한데, 그래서 이 배당으로 사실상 또 이렇게 노후를 보내실 때, 노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젊으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평생 살기 위해서 매달 그 정해놓은 생활비 인출 계획? 그런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은 하여튼간 보유한 국내, 어쨌든 지금 보유한 국내 배당주들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딱히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또 예금으로 들고 있는 게 저는 더 불안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후 실수령액이 말씀드린 대로 한 76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다 쓰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배당 컷이 나오면 또 아껴 쓰면 되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전에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배당주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또 기본적으로 배당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이 되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니까.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안 하는데,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어서 앞으로 50년 정도는 일 안 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혹시 배당이 줄거나 또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저희가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투자를 어느 때 죽을 때까지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20, 30년은 들고 갈 거지만, 그러면 그때는 또 뭐 진짜 주가가 곤두박질고 그러면 팔아서 또 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일단은 배당으로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인출 계획은 없고, 계속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이런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목표 금액이 20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쯤이면 아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근래 처음에는 되게 막 돈이 엄청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풍족하다고 안전이 풍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1년에 여행도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고 막 그럴 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765만 원이 그렇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월 765만 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남편이 7월에 퇴직을 하거든요. 남편도 7월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좀 써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인출 계획은 없어요. 일단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소비 습관 이런 걸 일단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많이 막 소비를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배당주가 아무래도 또 국내 증시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아무리 뭐 배당으로 하방을 막아준다 하더라도 뭐 폭락하면 다 같이 빠지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긴 한데, 이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저도 20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70년대생이 다 얻어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세대 갈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9.12 테러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도 오고, 뭐 또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경제 위기도 오고, 금융 위기도 있었고, IMF도 있고, 뭐 주가 폭락도 뭐 그런 식으로 몇 번 맞아 보니까 계좌 반토막도 나고 하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는 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싸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게 경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언젠가 회복이 될 거라는 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또 꾸준히 수익이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또 수익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계좌 인증했을 때 6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년 시작했을 때 처음 나갔을 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6억이었어요. 근데 다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찮겠느냐. 근데 괜찮았거든요. 사실은 수익이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투자를 하고 또 초기에 수익을 조금씩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더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주 투자의 장점이 주가 폭락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또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당이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또 이걸 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방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고, 그래서 또 배당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도 버티기가 쉬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원자재나 달러나 이런 인버스 ETF도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경우는 10%만 떨어져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주식이나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받으시지만 절대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이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자재나 뭐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멘탈이. 왜냐하면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롤오버 비용도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려도 그러니까 고배당에 물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 투자 철학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제 투자 철학의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고배당에 물리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 버티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막 반토막이 나고 막 그렇게까지 막 떨어진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은행주들이 지지부진하긴 했는데 한참 동안 안 올랐다가 그 밸류업 때문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도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실적은 잘 나왔죠. 맞아요.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게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1999년 그 IMF가 그렇죠. 막 터지고 나서 그때 입사를 하셔가지고 첫 월급이 그때 57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말 되돌아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사회 초년생들 또 물가 때문에 힘들고 또 뭐 결혼도 해야 되나, 뭐 집은 어떻게 사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이제 취업이 돼서 IMF 때 이제 99년에 올라왔는데 제가 50만 원 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막 일단 잘 데가 없어서 막 고시원도 알아보고 했다가 아는 직장 동료가 방을 하나 세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첫 월급을 OJT 끝나고 받으니까 57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작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회가 있어서 다른 공기업에 그러니까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57만 원이니까 진짜 작으셨네요. 그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방 공기업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꾸준히 뭐 저축하고 적금도 넣고 주식도 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집을 때문에 전세 대출도 많고 해서 또 대출도 갚다 보고 또 부동산에도 할 수 없이 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거주가 마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부 합산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열심히 모으고 불렸는데 딱히 사실 대박이 난 거는 없어요. 뭐 남들처럼 뭐 몇 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많은 거다 얘기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은퇴를 하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뭐 누구한테 조언할 입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큰 자산을 형성했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저처럼 어쨌든 조기 은퇴나 또 아니면 뭐 파이어족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투자를 또 투자에서만 찾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소득이 사실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또 자기 연봉을 높이는 또 그런 자기 개발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절세도 중요하고 또
절약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여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사실 저보다 더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게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게 전문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40대 파이어족이 나온 건데 저도 40대를 파이어족을 꿈을 꿨었어요, 사실은.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로소득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절약도 필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술, 담배 안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도 결혼할 때 샀던 아반떼. 아직까지 아반떼 끌고 있거든요. 제 동기들은 보면 차가 다 좋아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차들이 다 좋더라고요. 이제도 많이 타고 막.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아반떼를 타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지금 5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하실 때 힘드실 거예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포기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치면 뭐 저도 처음엔 초반에 여행을 가다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내고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뭐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남들 1년에 한 번씩 갈 거, 3년에 한 번씩 가든지.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약하시고 근로소득을 좀 높이시고 또 절세로다가 수익률을 높이시다 보면은 퇴직 시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꼰대 같은 조언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꼰대 같긴 한데. 아니요.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건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시는 거 해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급여가 더 많았으면 더 빨리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른 나이부터 막 나는 전 재산 여기에다가 막 절대 뭐 대출 받아서 하지 마시고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왕창 받아서 코인에 막 다 투자하고 이러시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같은 정도.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대출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주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도 있으니까 대출을 좀 비중을 많이 두시고 투자도 분명히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경험이 돼서 바탕이 되어야만 나중에 큰 돈이 생겨도 턱턱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네. 저도 완전히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절약, 절세는 필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뭐 그렇게 대형 유튜브는 아니에요. 근데 쭈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럴 감은 아닌데 기회가 좋아서 그러니까 7월 달에 책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뭘 투자하라기보다는 제 투자 철학을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되게 무리하게 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정도 났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복리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후배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래도 뭐 30% 40%는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국민연금도 1년 수익률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10%만 나도. 한 자리죠, 한 자리. 맞아요. 10%만 나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날 수도 있겠죠. 한 종목 투자해서 뭐 3, 40% 날 수 있는데, 단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지 마시고, 결국은 제가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투자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표 수익률만 잡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다들 높은 성공 확률로 은퇴 준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은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제로에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뭐 정말 엄청난 투자의 스킬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 철학이라든지 그 삶, 그 부분이 정말 뭐 본받을만 하고 또 벤치마킹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채널에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또 조만간 나온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쭈합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쭈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모시게 됐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책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50대에 배당 투자로 은퇴하신 네. 그런 노하우나 그동안의 여정 이런 것들 또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을 다 책 한 권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아직도 쭈암님은 좀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쭈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쭈압의 배당 투자 은퇴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퇴사를 했고 근로소득 없이 현재는 배당 소득으로 먹고 살고 있는 백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기회가 닿아서 주식과 배당 투자에 관한 책을 한 권 쓰게 됐는데요. 오늘은 작가라고 하기는 좀 제가 너무 민망하고 글쓴이로 나왔습니다. 잠깐 책 소개를 해보자면 실제 제가 배당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투자 철학과 왜 배당 투자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로 배당 투자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쉽게 설명하고요. 좋은 배당주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세금과 이에 따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다, 트럼프가 되면 어떨 거고, 국제 환경이 어떻다, 기존에 유명하시고 전문가 분들이 쓰신 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려운 책들도 많고 기존에 네네. 많이 있는데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후 준비까지 필요한 배당 투자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써나가다가 마지막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쓰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장인으로서 네. 이 배당 투자를 통해서 정말 은퇴를 하기까지 월 1,000에 가까운 그런 배당금을 이루기까지 직접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정말 블랙 먼데이다. 40 몇 년 만에. 그러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곡소리가 났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 전 재산을 배당주로 투자를 하신 그런 상황에서 폭락전 평가 자산이 한 17억 정도. 맞아요. 그 정도였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또 이런 위기에서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멘탈 관리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8월 5일이었죠. 폭락장 경우에 제가 직전에 17억이었는데 그 지수 빠진 만큼 한 2억 조금 안 되게 빠졌어요. 2억 미만으로 빠지긴 했는데 네네. 그 정도 평가 손실이 났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10% 정도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투를 했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으면 저 같은 경우도 멘탈이 많이 흔들렸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 지수 인덱스 같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6% 배당률로 배당주들을 또 가져가다 보니까 폭락이 가끔 와도 그런가 보다. 다시 또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둔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어요.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 폭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태풍이나 폭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소고기집을 하는데 태풍이 와요. 그래서 손님이 좀 끊겼어. 근데 계속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 그 가게라면 그 잠깐 동안 손님이 끊어졌다고 해서 가게를 접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손님은 또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마침 직전에 퇴직금이 남편도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직전에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8월 5일 날 8월 5일이 지나고 들어와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또 다시 또 매수를 했고요. 폭락 덕분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싸게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안전하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그다음에 캐시카우가 빵빵한 그런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런 데 돈이 있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렇게만 흔들릴 일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돈 있는데 못 썼을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책 서문이 인상적인데 2만 원짜리 배당주를 지금 사면 30년 후에 어떻게 200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책을 쓸 때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서점에 가서도 솔직히 앞부분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덮잖아요. 그래서 서문이 좋아야 책이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네.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문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장기 투자가 가진 최대의 장점을 최대한 눈에 딱 들어오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서문에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2만 원짜리 치킨을 사 먹지 말고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30년 후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종목을 찾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설명처럼 2만 원을 8%의 배당주에 넣고 매년 배당이 10%씩 성장하고 배당을 또 계속 재투자하고 또 배당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된다면 30년 후에는 100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고 네. 그 또 하나 같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30년의 장기 투자라면 어떠한 폭락장이나 위기가 온다고 해서 결국 장기 우상향의 힘은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장기 수익률 계산에서 몇 년에 한 번 있는 크라이시스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 계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만 원의 수익률을 계산을 처음에 또 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유는 책 가장 마지막 장에 제가 써놨었는데 이런 계산을 직접 해보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책 중간에도 세금이나 뭐 절세 부분 뭐 관련해서 계산 문제로 막 제가 또 넣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책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 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인할 때 약관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야 속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도 써놨습니다. 워낙 또 다양한 그런 서적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책에서도 주원님의 투자 성과를 빠짐없이 또 공개하셨던데 책에서 보여주신 25년간 투자한 총 금액과 현재 자산 그리고 배당금이 현재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투자 성적표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근로소득이랑 퇴직금, 명퇴금을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회사 그룹웨어에서 캡처를 해갖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부 합산해서 한 27억에서 8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25년간의 생활비를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계산해서 빼고 남은 돈 15억 정도를 25년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10억 정도 되고 주식 자산은 왔다 갔다 해요. 20억, 21억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서 주식 대충 20억에 대해서 6% 배당으로 계산하면 매년 1억 2천. 제가 말씀드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 2천이 나오는 구조고요. 근데 사실 부부 퇴직금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수익률 계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익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배당 자산의 변화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익률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가 이제 배당으로 나오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1억 2천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수익률은 이제 지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 방문하시면은 그저 유튜브 채널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배당주는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되게 솔깃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소개해 주신 5분 컷 종목 분석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배당주의 기본 철학이 저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공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의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개인이 뭐 매크로다든지 그 외부 환경을 다 본인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남들이 다 분석한 걸 보는 것 뿐이고 또 그것조차도 분석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미래의 실적을 예상하기보다는 과거의 그 실적으로 미래의 실적을 예상해보는 정도로 종목을 고르자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과거 10년 정도의 실적화, 배당률,
뭐 배당 성향, 뭐 그다음에 성장, 유보율 같은 거를 보고 앞으로의 실적을 예상해서 종목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로 종목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종목을 분산 투자하고 시간의 분산을 하면서 장기 투자하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썼고요. 그러니까 첫 단계인 과거 10년의 자료를 보는 것은 사실 5분이 아니라 이게 숙달이 되면 10년간의 재무제표 보는 건 솔직히 1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됐다고 하시면 뉴스나 매크로까지 포함해서 러프하게 보는 것도 5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5분 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상의 막 개인이 막 연구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투자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예 잘못된 그 생각이 연구가 그 확증 편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객관적일 수가 없더라고, 개인은. 그래서 거기에 나의 주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못 보더라고요. 계속 좋은 쪽으로만 보게 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뺏기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한계가 있으니까 요 정도면 좀 러프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휴리스틱하게 하자. 이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도 집에 깔아놓지 않았거든요. 그 주식 그거를 저 핸드폰 하나로만 하고 HDS를 안 보신다. 안 봅니다. 네. 이거 하나면 다 되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정말 내가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뭐 꼼꼼하게 막 들여다보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뭐 시장 인덱스 수익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 그렇죠. 그런 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분 정도? 그 정도면 맞아요. 충분히 고려 장기 남는다. 우상향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 배당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받으신 남편분의 퇴직금도 뭐 GSU, 맞아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우선주의 장점은 좀 무엇이고 실제로 우선주에서 받은 배당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본주와 같은 배당이거나 뭐 많게는 5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투자자에게는 굳이 본주를 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본주 가격의 50%에 거래되는 우선주들라면 본주보다 배당률이 2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도 찾아보면 이렇게 할인율이 과한 우선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금요성유도 있고 CJ 제일제당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같은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본주나 우선주나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주와 우선주가 또 결국은 끌어당기더라고요, 가격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전 큰 우선주를 좋아하거든요. 주가 차익을 또 얻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경우에는 우선주가 없는 금융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선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0만 원 미만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퇴직금이 나오면 GSU나 SK 디스커버리 등 우선주를 많이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는 사지 못했고요. 책에서도 쓰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책을 2월 초에 썼거든요.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정작 돈이 8월 5일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너무 급등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쓸 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책에다 쓴 그 종목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갑자기 수십 프로 급등한 종목을 사려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GSU 평단이 3만 원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량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대신 그냥 배당률 좋은 금융주를 또 샀습니다. 일단은 샀어요. 일단은. 확실히 또 뭐 5분 컷 방금 말씀해 주셨고 또 우선주 또 사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꼭 그걸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슷한 종목을 잘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가 일단은 다 확인을 해봐야죠. 무조건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책에서 조심해야 할 배당주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배당주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적 성장도 없고 실적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든지 뭐 배당 성장이 없는 종목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뭐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종목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책에다가 썼거든요. 주의해야 된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유보금이나 재투자 없이, 그러니까 번 돈을 주주들에게 다
다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당 성향 80%, 90%까지 가는 배당주들이 뭐 얼핏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꾸준히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배당 성향은 낮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낮은 고배당주들을 사는 것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나 또 배당 상승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그 성향이 한 30% 정도 되는 종목을 좋아해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쉽게 설명하자면 배당률 6%짜리 종목이 있는데 굳이 퍼 15짜리 종목보다는 퍼 5짜리 종목을 사는 게 낫잖아요.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네네.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만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적을 꼭 확인하셔라. 실적.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금액 상한별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주셨는데, 그중 세후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퇴직자와 목돈 1억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이것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표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표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10억이 있는 은퇴한 자산가의 경우에는 세후 월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 이상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내 배당주 중에 고배당주인 금융주와 통신주, 맥쿼리 인프라, 하나사무비, GSU, SK디스커버리우, HD현대 등 섹터 분산을 감안해서 10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하시라고 추천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국가 분산을 위해서 꾸준히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버라이즌이나 차이나가스 등 미국과 중국 고배당주들의 3억, 1억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통신사인데 제가 책을 쓸 경우 대비해서 또 이것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2월 달에 썼거든요. 네네. 2월 초부터 썼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걸 또 따라 사시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쓴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주식에 몰려있는 부분도 우려해서 부동산 관련 리얼티 인컴 있잖아요. 거기에 1억 정도 분산하는 걸 추천했고, 또 이 정도면은 매매 없이 그냥 들고 가셔도 배당도 꾸준히 나오고 리스크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배당 포함해서 기대 수익률 10% 정도를 생각한 추천 포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 차익이 중요하고 배당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1억 투자자의 경우에는 책에 있는 그 표처럼 성장주나 지수에 영향이 큰 대형 종목들로 추천을 해봤고요. 역시 국내외 분산도 어느 정도 언급했고, 또 투자금의 10% 정도는 코인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 15% 정도 공격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분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짰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쓰던 당시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가스공사나 GSU 그리고 금융주들 올 초 가격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드리고 책이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추천 포트폴리오는 순전히 참고만 하시고요. 종목 선택은 그때그때 또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사실 책에서나 방송에서나 종목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니어도 포트폴리오 추천은 종목보다는 그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추천은 뭐 다른 책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네. 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의도만 좀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내용이 월배당 ETF나 SCHD 등 배당 성장 ETF를 안 하신다. 네. 그 부분이었거든요. 최근에 고배당 커버드 콜 ETF 시장이 상배 % 이상 성장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는데, 고배당과 이 월배당 ETF를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국내 고배당주도 높은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배당주와 고배당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결국 종목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라면, 배당률이 같은 경우라면 월배당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총 연배당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행처럼 월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월배당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 배당 ETF 같은 경우 요즘 커보드콜 같은 파생의 경우가 많잖아요. 파생 상품이 많아서 상품 구조는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조 때문에 또 수수료가 높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고배당 뭐 커버드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수익률을 보면 지수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또 저는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사람이 너무 몰리는데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나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콜 옵션 매도 물량이 점점 많아질 텐데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옵션 매도 수익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수가 급등하면 남들보다 수익이 또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노후 준비했다가 세금, 건보료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월 1,0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과 건보료가 얼만큼 나오는지 절세 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대로 배당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세금과 건보료인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는 직장인들의 경우 사실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잖아요. 딱히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노후를 대비해서 배당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15.4%가 원천징수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배당이 분리가서 한도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연말정산과 건보료를 납부하고 나고도 다음에 5월에 직전 연말정산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8% 정도 건보료를 내셔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월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아도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15.4%만 원징이 되고요. 누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 합산하면 1,300만 원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연봉 8천인데 월 1,000만 원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배당의 30-40%가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과 건보료가 나갈 수 있는데 사실 8천 받으면서 월 1,000만 원 받기는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로 배당 투자를 하실 분들에는 절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나 ISA, IRP 등 절세 상품들을 최대한 한도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도 그래서 세금과 건보료 절세에 대해서 비중 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인 상황별 절세 팁 같은 경우에는 또 책을 참고를 하시고 영상도 관련해서 올려주실 거니까 네네네.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책에서 ISA, IRP, 연금저축을 비교해 주셨는데 배당주로 노후 준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는 또 무엇이고 실제로 쪼암님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책에서 배당이 없는 일반 주식은 절세 계좌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배당이 없는 주식을 절세 계좌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세 계좌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서 납입 한도가 있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는 매매 차익인 금융투자 소득은 비과세 인상하기잖아요. 그런데 뭐 절세 계좌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 앞으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그때는 또 절세 계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절세 상품을 3가지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연 3,800만 원까지 연금저축, IRP, ISA 순서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상품만 활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연 3,800만 원을 절세 상품에 넣는 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과 ISA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 금액은 모두 일반 위탁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 현금화도 해야 되고 배당도 또 인출할 수 있는 일반 계좌가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IRP는 안 하고 ISA에 조금 3천만 원 정도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IRP의 경우에는 저도 퇴직하자마자 다 해지를 해서 세금을 거의 1억 가까이 냈거든요. 둘이 합쳐서. 네네. 근데 이제 안 한 이유는 일단 개별 종목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30%는 안전자산에다 놔야 되고. 채권 같은 거 투자해야 그렇죠. 그리고 또 5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20억 정도 투자금은 모두 일반 계좌로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인생은 인플레이션과 싸움이다라고 하셨는데 노후자금 10억 정도 모으면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런 말도 일반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10억을 만들어 두는 게 또 얼마나 위험한지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예적금보다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 뭐 코인, 뭐 하여튼 재테크를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내기 싫어서 진짜 집 금고에 현금 쌓아두고 있는다고 치면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5%라고 생각을 하면 13년이면은 원금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펑펑 쓰기라도 했으면 뭐 억울하지도 않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돈이 절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뭐 명품 가방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샤테크다. 지금 안 사면 네네. 더 비싸진다. 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서 그런 거지 이게 이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년 안에 김밥도 뭐 커피도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지금 점점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임금 인상을 시켜줄 때 아마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받아봐야 그렇게 고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쌓아두면은 내 돈을 그냥 갉아먹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당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은퇴에 성공한 분으로서 책에서 말씀하신 부의 서행 차선을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이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주식이라는 자산을 보유가 아니라 뭐 트레이딩 위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비싸게 판 이후에 더 비싸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비싸게 팔고 나서 더 비싸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썼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뭐 30%라든지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전략이 얼핏 보면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현금 비중이 100%가 돼버린 상태에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돈 생기면 사고 계속 들고 가고 돈 필요할 때 파는 게 현실적인 투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돈이 꼭 필요할 때는 찾아야겠죠. 뭐 집을 산다든가 크게 들어갈 돈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집 살 때만 주식을 다 팔았었어요. 부의 서행 차선 이게 약간 좀 되게 와닿네요. 추월 차선이라 서행 차선. 추월 차선은 아니에요. 사실 배당주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행 차선이란 말을 좀 이렇게 차용을 해서 썼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은 약간 조바심, 빨리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간의 힘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워렌 버핏은 마찬가지지만 그분도 10대 때부터 투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정말 크게 부자가 된 건 60세 이후라고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또 내공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 노하우가 잘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 책이 기존 주식 투자 책들하고 이야기의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출간하고 지금까지 계속 괜찮아요. 이게 매일 들어가서 제가 순위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또 이 책 내용이 궁금하신 수가 있잖아요. 또 디테일한 사항은 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20대 분들이 저는 투자를 되게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사 본 거 보니까 1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진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씩 하다가 또 취업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늘러가시되 항상 재투자 하시는 거를 유념해 두시고 장기적으로 좀 봐달라. 왜냐면 20대 분들은 아직도 생애주기가 40년, 50년이 남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큰 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세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2,000만 원까지 해보시고 아니면 성장주를 더 담아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셔서 꼭 원하는 부를 이루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신 뷰티풀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사실 시중 서적이라든지 유튜브 보면은 뭐 20대 때, 30대 때 뭐 몇십억, 100억 이러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난무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쭈어님께서는 실제로 직장에 또 20년 이상 또 생활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잘 모아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50대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맞아. 이런 부의 서행 차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20 몇 년간의 노하우를 잘 담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서 또 댓글 다시고 영상 보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쭈암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